중동 전쟁은 페이크다. 미국이 이란을 박살낸 소름 돋는 진짜 이유 유튜브 대본 파트 1 휘리얼 인트로 펼 청크 1. 자, 여러분 잠깐요.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아마 뉴스에서 중동 전쟁 관련 소식을 접하셨을 거예요.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핵시설이 불타고 이란이 보복을 선언하고 그 장면들 전부 기억하시죠? 그런데 제가 오늘 딱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러분 그 전쟁 보도를 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으세요? 왜 하필 지금이지? 그리고 미국은 도대체 진짜로 뭘 원하는 거지? 만약 그런 생각이 스쳤다면 오늘 이 영상이 바로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 건 핵 때문이 아니에요. 테러 지원 때문도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자, 진짜 이유는 훨씬 더 차갑고 훨씬 더 계산적이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정교해요. 또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중동 전쟁의 겉껍데기가 아닌 속살을 완전히 파헤쳐 드릴 거예요. 핵 협상의 진짜 의미, 페트로달러가 뭔지, 중국이 왜 이 싸움에서 핵심 변수인지, 그리고 이 모든 게 한국의 기름값과 여러분 월급에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요. 끝까지 보시면은 이제 앞으로 중동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걸 여러분만 보이게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슈 딥다이버입니다. 이 채널은 복잡한 국제 정치를 쉽게 풀어드리는 곳이에요. 오늘은 제가 몇 달 동안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준비한 영상이에요. 영상 길이가 조금 길 수 있는데 그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자신해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청크 1 페이크 전쟁의 의미, 전쟁이란 단어 뒤에 숨겨진 진짜 게임. 먼저 제목에 쓴 페이크 전쟁이라는 표현부터 더 설명드려야 할 것 같아요. 오해하실 수 있거든요. 전쟁이 가짜라는 게 아니에요. 미사일도 진짜고 사람도 죽었고 시설도 실제로 파괴됐어요. 그 고통은 절대 페이크가 아니에요. 제가 페이크라고 표현한 건 따로 있어요. 바로 전쟁의 명분, 즉 우리에게 보여준 이유가 진짜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 회사에서 누군가가 갑자기 해고됐어요. 공식 이유는 업무 능력 부족이에요. 근데 알고 보면은 이제 그 사람이 사장의 비리를 알고 있었고 또 그게 불편했던 거예요. 공식 이유가 거짓말은 아닐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 사람이 일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이유는 따로 있는 거잖아요. 중동 전쟁이 딱 이 구조예요.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 공식 이유들 있잖아요.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려 했다. 이란이 테러 조직에 자금을 댔다. 이란이 중동의 안정을 해쳤다. 이게 다 거짓말이냐고요? 아니에요. 예. 일부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전부라면 왜 40년 전부터 지금까지 미국은 이란과 이 게임을 끊임없이 반복해온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은 역사를 좀 알아야 여전해요. 1953년으로 가볼게요. 이해 이란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요. 이란에 민주적으로 선출된 총리 모하마드 모사데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 뭘 했냐면 당시 영국이 독점적으로 통제하던 이란 석유 산업을 국유화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땅에서 나는 기름은 우리 거야 라고 한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그 직후 이란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요. 모사데그 총리는 쫓겨나고 친서방 팔라비 왕조가 권력을 잡아요. 나중에 밝혀진 사실인데 이 쿠데타를 배후에서 기획하고 실행한 게 바로 미국 CIA와 영국 MI6였어요. 작전명이 아작스 작전역, 영국 측 명칭으로는 부트 작전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석유 이권 때문이에요. 이란이 자기 석유를 스스로 통제하게 놔뒀다가는 중동 전체에 퍼지는 선례가 생기거든요. 그건 서방 입장에서 악몽이었던 거예요. 이때부터예요. 미국과 이란의 악연이 시작된 게. 그러다 1979년 이란 혁명이 일어나요. 팔라비 왕을 쫓아내고 이슬람 공화국이 수립돼요. 그리고 그 직후 미국 대사관 인질 사태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란 학생들이 미국 대사관을 점거하고 44일 동안 미국인 92명을 억류한 사건이에요. 미국 입장에서는 완전한 굴욕이었어요. 이때부터 이란은 미국의 공식적인 적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1980년대에 이란과 이라크가 전쟁을 했잖아요. 8년 동안요. 그때 미국이 어느 편을 들었는지 아세요? 이라크 편이에요. 사담 후세인을 지원했어요. 심지어 이라크가 이란에 화학 무기를 쓸 때도 미국은 그걸 알면서 묵인했어요. 나중에 공개된 미국 국무부 문서들이 이걸 증명해요. 그리고 1990년 걸프전 때는요. 이번에는 사담 후세인을 치죠. 상황에 따라 편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패턴을 보면서 뭔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미국의 중동 정책에는 일관된 원칙이 있어요. 우리말을 잘 듣는 국가는 파트너, 안 듣는 국가는 위협이라는 거예요. 이란이 1979년 혁명 이후 미국 말을 안 듣게 됐잖아요. 그 순간부터 이란은 위협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란이 실제로 얼마나 위협적이냐는 질문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거든요. 흔한 오해 중 하나가 이거예요. 즉, 이란이 핵폭탄을 만들면은 이스라엘과 미국을 공격할 것이다. 이게 전쟁의 핵심 이유로 포장됐잖아요. 근데 잠깐 생각해 보세요. 이란이 진짜 핵폭탄 한두 개를 만든다고 해서 미국이나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을까요? 미국은 현재 핵탄두를 약 5,500개 보유하고 있어요. 뭐 이스라엘도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지만 80개에서 400개 사이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돼요. 그래서 이란이 핵폭탄 하나로 미국이나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는 건 그 순간 이란 전체가 지도에서 사라진다는 걸 알면서 하는 행동이에요. 이건 제 자살 버튼이에요. 어떤 정권도 자살 버튼을 누르지 않아요. 김정은도 안 눌렀잖아요. 그렇다면은 핵 문제가 진짜 이유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럼 뭐가 진짜냐고요? 이걸 이해하려면 페트로달러라는 개념을 알아야 해요. 이게 청크세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룰 내용인데 지금 여기서 맛보기로 말씀드릴게요. 전 세계 석유는 기본적으로 달러로 거래돼요. 이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는데 사실 이건 엄청난 특권이에요. 미국이 달러를 마음대로 찍어내도 괜찮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전 세계가 석유를 사려면은 달러가 필요하니까 저 달러 수요가 항상 유지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 어떤 나라가 우리 석유를 달러 말고 다른 화폐로도 팔겠다고 선언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2000년에 석유를 유로화로 팔겠다고 선언했어요. 2003년에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어요. 리비아의 카다피가 아프리카 공동 금화 기반의 석유 결제 시스템을 추진했어요. 2011년에 나토가 리비아를 폭격했고 카다피는 죽었어요. 이란은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달러 이외의 통화로 석유를 팔기 시작했어요. 위안화로, 루피로, 유로로요. 그리고 미국의 제재가 점점 강해졌어요. 패턴이 보이시죠? 물론 이게 유일한 이유는 아니에요. 현실은 훨씬 복잡해요. 이란 핵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고 이스라엘의 안보 우려도 실제로 존재해요. 중동 내 시아파 수니파 갈등에서 이란이 차지하는 역할도 있고요. 근데 이런 요소들을 다 합쳐도 페트로달러 패권이라는 근본 구조를 빼면 전체 그림이 완성이 안 돼요. 이제 조금 감이 오시나요? 중동 전쟁이 핵을 막기 위한 의로운 싸움이 아니라 미국의 패권 체계를 지키기 위한 전략적 게임이라는 게. 그런데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 여러분께 빙산의 일각을 보여드린 거예요. 빙산 아래에는 훨씬 더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러한 핵 프로그램이 실제로 이제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그리고 미국이 알면서도 왜 특정 시점에 공격을 택했는지, 이게 다음 청크 2에서 다룰 내용이에요. 잠깐 여기서 한 가지만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란의 핵 능력에 대해서 서방 언론과 미국 정부가 발표하는 수치들 있잖아요. 그 수치와 실제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수치가 꽤 달라요. 그 갭이 왜 존재하는지, 그 갭 자체가 뭘 의미하는지 다음 청크에서 소름 돋는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다음 파트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내용 한 번만 정리할게요. 미국과 이란의 갈등은 1979년 혁명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1953년 쿠데타. 그러니까 이란의 석유 국유화를 미국이 쿠데타로 막은 그 순간부터 시작된 70년짜리 게임이에요. 그리고 그 게임의 본질은 중동의 에너지 패권이고 그 에너지 패권을 떠받치는 건 달러 패권이에요. 핵이나 테러 지원은 이 게임에서 명분을 만들기 위한 카드들이에요. 진짜 이유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파트 2에서 이란 핵 프로그램의 실체를 완전히 해부해 드릴게요. 중동 전쟁은 페이크다. 미국이 이란을 박살낸 소름 돋는 진짜 이유. 유튜브 대본 파트 2, 청크 2, 이란 핵 프로그램의 실체, 청크 2. 이란 핵 프로그램의 실체, 위협인가, 협상 카드인가. 자, 파트 1에서 미국과 이란의 70년짜리 갈등 구조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1953년 쿠데타부터 페트로달러 이야기까지요. 근데 아직 핵심적인 질문 하나가 남아 있어요. 이란의 핵 프로그램 실제로 이제 얼마나 위험했던 걸까요? 그래서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려면은 우리가 언론에서 들어온 이야기와 실제 전문가들의 분석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봐야 해요. 그 차이가 정말 소름이 돼요. 먼저 기본 개념부터 짚고 갈게요. 이제 핵폭탄을 만들려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고농축 우라늄을 쓰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플루토늄을 쓰는 방법이에요. 이란이 선택한 건 우라늄 농축 방법이에요. 우라늄 농축이 뭐냐면요. 자연 상태의 우라늄에는 핵 분열이 잘 일어나는 우라늄 이산쇼가 0.7%밖에 없어요. 이걸 원심 분리기라는 기계로 돌려서 농도를 높이는 거예요. 농도가 3%에서 5% 정도면은 원자력 발전소 연료로 쓸 수 있어요. 20%면은 연구용 원자로에 쓸 수 있고요. 그리고 90% 이상으로 올리면 그게 바로 핵무기급 고농축 우라늄이에요. 이란은 오랫동안 우리는 발전소 연료 만들려고 농축하는 거야 라고 주장해 왔어요.
서방은 아니야, 너 핵폭탄 만들려는 거야 라고 맞섰고요. 이 논쟁이 20년 넘게 이어진 거예요. 그럼 실제 수치를 볼게요. 2015년 이란 핵 합의 공식 명칭으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영어로 JCPOA라고 부르는 협정이 체결됐을 때 이란의 상태가 이제 어땠냐면요. 이란은 당시 원심 분리기를 약 장 9천 개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농축 우라늄은 약 10톤 정도 보유하고 있었고 농축도는 최고 20%까지 올려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게 핵폭탄 직전 단계라고 해서 했어요. 그래서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기까지 불과 몇 달 남지 않았다고 주장했죠. 그런데 독립적인 핵 전문가들의 분석은 달랐어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줄여서 SIPRI라는 기관이 있어요. 여기서도 미국 비영리 싱크탱크인 군비통제협회에서도 비슷한 분석이 나왔어요. 20% 농축 우라늄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려면은 기술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감시망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인 핵무기 완성까지는 최소 1년에서 2년 이상이 필요하다라는 분석이었어요. 1년에서 2년이요. 그런데 미국은 몇 달이라고 하더랬어요. 이 갭 왜 생겼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를 설명드릴게요. 브레이크아웃 타임이라는 거예요. 브레이크아웃 타임이란 어떤 나라가 핵무기 하나를 만들기에 충분한 핵분열 물질을 확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딱 물질 확보까지의 시간이에요. 그 물질로 실제 폭탄 설계하고 제조하고 소형화하고 미사일에 이제 탑재하는 시간은 포함이 안 돼요. 미국 정부가 말하는 몇 달은 이 브레이크아웃 타임, 즉 물질 확보까지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 핵탄두 완성까지는 훨씬 더 오래 걸려요. 근데 뉴스에서는 이 구분이 흐릿하게 전달되죠. 그래서 대중은 이란이 몇 달 안에 핵폭탄 쏠 수 있다는 인상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의도적인 과장이냐고요? 저는 그렇다고 단정 짓지는 않을게요. 하지만 정책 결정자들이 이 구분을 모를 리 없어요. 알면서 모호하게 전달한 거라면 그건 여론 조성을 위한 프레이밍이에요. 자, 여기서 2018년으로 가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JCPOA, 그러니까 이란 핵 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했어요. 당시 트럼프의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존 볼턴은 이 결정을 강력하게 지지했어요. 볼턴은 사실 훨씬 이전부터 2002년부터도 이란 정권 교체를 주장해온 사람이에요. 흥미로운 건 이거예요. 트럼프가 핵 합의에서 나오면서 내세운 이유 중 하나가 이란이 합의를 어기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IAEA 국제원자력기구는 2018년 탈퇴 직전까지 이란이 합의를 준수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미국의 동맹국인 영국, 프랑스, 독일도 이란이 합의를 지키고 있다고 확인했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핵 합의를 깬 건 이란이 합의를 어겼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이해하려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해요. 자, 이란 지도부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이란은 중동에서 상당한 강국이에요. 인구 8,700만 명에 엄청난 석유와 가스 매장량을 가지고 있고 수천 년의 문명 역사를 가진 나라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핵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는 건 단순히 폭탄을 만들려는 게 아닐 수 있어요. 또 핵 능력은 일종의 보험이에요. 북한을 보세요. 이제 핵을 포기한 나라들을 보세요. 리비아의 카다피는 2003년 핵 프로그램을 포기했어요. 서방의 약속을 믿고요. 그로부터 8년 뒤인 2011년에 나토 폭격으로 정권이 무너지고 카다피는 죽었어요. 자,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은 대량 파괴 무기가 없다는 게 밝혀졌는데도 미국의 침공으로 정권이 무너졌어요. 이란 지도부가 이 사례들을 안 봤을까요? 다 봤어요. 그러니까 이란에게 핵 프로그램은 우리를 함부로 건드리면 큰일 난다라는 전략적 억제력이에요. 실제로 핵폭탄을 만들어서 쏘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 능력 자체가 존재함으로써 외부 세력의 개입을 막는 카드인 거예요. 이걸 전략 전문가들은 ambiguity strategy, 즉 모호성 전략이라고 불러요. 이제 핵 보유를 공식 선언하지는 않지만 그 능력이 있음을 암시해서 억제 효과를 극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수십 년째 써온 전략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사실상 공공연한 비밀인데 공식적으로는 인정도 부정도 안 해요. 그런데 이란은 이스라엘과 달리 미국의 동맹이 아니에요. 그래서 같은 전략을 쓰면은 위협으로 규정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란 핵 문제에서 미국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미국이 원하는 건 이란의 핵 능력 완전 해체예요. 핵 합의도 봉쇄도 아니에요. 완전한 제로화예요. 왜냐하면 이란이 핵 억지력을 가지고 있는 한 이란에 대한 군사적 옵션을 쓰기가 훨씬 어려워지거든요. 그리고 군사적 옵션이 막히면은 중동에서 미국의 영향력 행사가 제한돼요. 2015년 핵 합의의 목적은 이란 핵을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었어요. 이란의 핵 개발 속도를 늦추고 국제 감시망 안에 두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합의는
실제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IAEA가 확인해줬고 미국의 동맹들도 확인해줬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탈퇴했어요. 그 이후 이란은 핵 합의의 의무에서 벗어나 농축 비율을 다시 높이기 시작했어요. 2021년에는 농축도를 60%까지 올렸어요. 2023년에는 일부 시설에서 84% 농축 입자가 발견됐어요. 핵무기급 90%에 거의 근접한 거죠. 아이러니하죠? 핵 합의에서 탈퇴한 게 이란의 핵 능력을 오히려 키워준 꼴이 됐어요. 그러면 왜 탈퇴했느냐? 이란을 합의 안에 묶어두는 게 핵 비확산 관점에서 훨씬 유리한데 왜 그 합의를 깬 건가요? 이게 제가 오늘 영상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에요. 미국 내에는 이란과의 관계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어요. 하나는 이란을 관여시켜서 즉 엔게이지해서 점진적으로 변화시키자는 온건파 시각이에요. 오바마 행정부가 이 노선이었어요. 핵 합의도 이 철학에서 나왔어요. 다른 하나는 이란 정권 자체를 바꿔야 한다. 관여는 이란을 강화시킬 뿐이다는 강경파 시각이에요. 트럼프 행정부의 폼페이오 국무장관, 볼턴 안보보좌관이 이 노선이었어요. 이 두 노선의 싸움이 이란 핵 협상의 역사예요. 그리고 이 싸움에서 강경파가 결정적으로 원하는 건 단순해요. 이란 정권 교체예요. 이란을 민주화시키겠다라는 게 명분이지만 속내는 미국의 우호적인 정권을 이란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야 중동 에너지 패권 구조가 완전히 미국 중심으로 재편되니까요. 1953년 쿠데타로 돌아가는 거예요. 70년이 지나도 목표는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겨요. 시청자 여러분도 이 생각 드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란 핵시설을 실제로 공격했을 때 이란이 핵 능력이 이제 얼마나 남았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군사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해요. 그래서 이란의 핵시설은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아락 같은 주요 시설들이 있어요. 요 중 일부는 지하 깊은 곳에 위치해 있어요. 포르도 시설은 지하 80m 이상에 건설됐어요. 일반 재래식 폭탄으로는 파괴가 어렵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개발한 게 GB-57이라는 초대형 관통 폭탄이에요. 그래서 별명이 거대 폭발물 관통기, 영어로 Massive Ordnance Penetrator, 줄여서 MOP라고 해요. 무게가 무려 13,600kg이에요. 이 폭탄 하나의 무게가 소형 여객기 수준이에요. 이 폭탄을 탑재할 수 있는 항공기는 미국 공군의 B-2 스텔스 폭격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폭탄으로 이란 핵시설들을 타격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얼마나 효과적이었냐는 분석이 엇갈려요. 핵심 시설을 완전히 파괴했다라는 주장도 있고 이제 수개월에서 최대 1, 2년 정도 지연시키는 효과에 그쳤다는 분석도 있어요. 완전한 파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예요. 그러면 완전히 못 파괴할 걸 알면서 왜 공격했을까요? 바로 여기에 이 영상의 핵심 주장이 있어요. 이란 핵시설 공격의 목표가 핵 능력의 완전한 제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럼 진짜 목표가 뭐냐고요? 첫 번째는 이란 정권에 대한 치명적인 굴욕감 주기예요. 이란이 40년 동안 우리를 건드리면은 큰일 난다는 메시지를 유지해 왔는데 핵시설이 뚫렸다라는 건 그 메시지가 허풍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란 국내 정치에서 강경 보수파의 입지가 약해지고 체제 불안이 생길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란의 경제적 비용 증대예요. 시설을 다시 짓고 우라늄을 다시 농축하고 원심 분리기를 다시 설치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요. 이미 경제 제재로 휘청이는 이란 경제의 추가 타격이에요. 세 번째는 이게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데요. 중동에서 미국의 군사력이 여전히 압도적이라는 걸 전 세계에 보여주는 시범이에요. 이건 이란에만 보내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중국에게도 러시아에게도 그리고 사우디와 다른 걸프 국가들에게도 보내는 메시지예요. 아직도 이 동네 주인은 나야. 이게 청크 자장지어 중국 러시아 변수에서 자세히 다룰 내용이에요.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사실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가 생겼거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그게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청크 3에서 다룰 페트로달러 이야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동 전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페트로달러만큼 중요한 개념이 없어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이 개념을 이해하고 나면 지난 50년 동안 왜 중동에서 이렇게 많은 전쟁이 일어났는지가 한눈에 보여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뉴스를 볼 때 완전히 다른 눈이 생겨요. 이란 핵 문제 정리할게요. 핵 위협은 실제로 존재했어요. 하지만 그게 공격의 충분 조건은 아니었어요. 이제 핵 합의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었는데도 파기됐으니까요. 진짜 이유는 이란 핵 능력의 전략적 의미,
그리고 이란 정권 자체에 대한 미국 강경파의 시각에서 찾아야 해요. 그리고 그 배경에는 에너지 패권과 달러 패권이 있어요. 자, 청크 3에서 드디어 페트로달러의 모든 것을 해부합니다. 중동 전쟁은 페이크다. 미국이 이란을 박살낸 소름 돋는 진짜 이유. 유튜브 대본, 파트 C, 드 청크, 셀, 페트로달러 패권. 이란이 달러를 건드린 순간 운명이 결정됐다. 청크. 스림스크. 페트로달러 패권. 이란이 달러를 건드린 순간 운명이 결정됐다. 자, 드디어 이 영상에서 제가 가장 공들여 준비한 파트예요. 페트로달러 이야기예요.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이 왜 이렇게 많은 빚을 지고도 나라가 안 망하는지 궁금하신 적 있으세요? 미국의 국가 부채가 2024년 기준으로 35조 달러를 넘었어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은 약 4경 7천조 원이에요. 4경이요. 상상이 안 되는 숫자죠. 그런데 미국은 멀쩡히 잘 돌아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페트로달러로 설명이 돼요. 아주 쉬운 비유로 시작할게요.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 시장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시장에서 물건을 사려면은 반드시 김씨 상품권을 써야 돼요. 다른 돈은 안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동네 사람들 모두 김씨네 집에 가서 상품권을 사야겠죠. 김씨는 상품권을 찍어내기만 하면 돼요. 그 상품권 자체가 수요가 있으니까요.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이 딱 이 구조예요. 석유를 사려면 달러가 필요해요. 전 세계가요. 그러니까 달러 수요는 항상 넘쳐요. 미국이 달러를 많이 찍어내도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로 분산돼요. 그게 미국의 특권이에요. 이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을지다.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역사를 잠깐 보면요. 1944년 브레턴 우즈 체제로 거슬러 올라가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가던 시점에 연합국 44개국이 모여서 전후 국제 금융 질서를 설계했어요. 이때 달러가 기축통화로 확정됐어요. 달러는 금과 연동됐고 금 1온스는 35달러로 고정됐어요. 다른 나라 화폐들은 달러에 연동됐고요. 근데 1971년에 닉슨 대통령이 이 금 태환 제도를 폐지해요. 닉슨 쇼크라고 불리는 사건이에요. 달러와 금의 연결이 끊어진 거예요. 이제 달러는 금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그냥 종이에요. 그러면은 달러의 가치는 무엇으로 유지되느냐? 여기서 키신저가 등장해요. 헨리 키신저. 당시 닉슨의 국가안보 보좌관이자 나중에 국무장관이 된 사람이에요. 키신저는 1973년에 사우디아라비아와 비밀 협상을 했어요. 내용이 뭐냐면요. 미국이 사우디 왕실의 안보를 보장해줄게. 군사적으로 지켜줄게. 대신 사우디는 석유를 팔 때 반드시 달러로만 받아. 그리고 여기서 번 달러는 미국 국채를 사는 데 써. 이게 페트로달러 협정이에요. 공식 조약이 아니에요. 비밀 협정이에요. 그런데 이 협정이 이후 50년 동안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구조가 됐어요. 사우디가 하면은 다른 오펙 국가들도 따라 했어요. 쿠웨이트, UAE, 카타르, 이라크, 더 중동 주요 산유국들이 전부 달러로 석유를 팔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해서 달러는 금태환이 없어도 전 세계에서 수요가 유지되는 화폐가 됐어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 특권이냐면요. 미국은 말 그대로 달러를 찍어서 전 세계 물건을 살 수 있어요. 또 미국이 무역 적자를 내도 괜찮아요. 달러를 찍어서 주면 되니까요. 국채를 발행해도 괜찮아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달러 자산을 보유해야들 하니까 사줘요. 이게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달러의 과도한 특권, 영어로 exorbitant privilege예요. 이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은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이제 이 구조를 알고 나서 중동 역사를 다시 보면 정말 다르게 보여요. 1990년대 말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유엔 석유 식품 프로그램 거래를 유로화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어요. 당시 유로화는 가출범한 단일 통화였어요. 2000년 11월에 이라크는 실제로 석유 거래를 유로화로 전환했어요. 그리고 2003년 3월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어요. 이라크에 대량 파괴 무기가 있다라는 명분으로요. 나중에 그 대량 파괴 무기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게 밝혀졌어요. 전 CIA 국장 조지 테넷도 나중에 회고록에서 이 정보가 불확실했음을 인정했어요. 침공 직후 미국이 가장 먼저 한 일 중 하나가 이라크 석유 거래를 다시 달러화로 되돌리는 거였어요. 이 사실 자체가 많은 걸 말해줘요. 다음은 리비아예요. 무아마르 카다피는 그냥 특이한 독재자가 아니었어요. 카다피는 2009년부터 아프리카와 중동 산유국들을 설득해서 금 기반의 새로운 범아프리카 통화를 만들려고 했어요. 이름은 금 디나르예요. 또 아프리카 산유국들이 석유를 달러나 유로 말고 이 금 디나르로 팔자는 구상이었어요. 이게 실현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프리카 대륙의 석유 수출이 달러 시스템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그건 페트로달러 패권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에요.
2011년 나토가 리비아에 군사 개입을 했어요. 명분은 카다피의 민간인 학살을 막겠다라는 인도주의적 개입이었어요. 그리고 카다피는 정권을 잃고 길거리에서 붙잡혀 죽었어요. 금 디나르 구상도 함께 사라졌어요. 이제 당시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이 이 군사 개입을 가장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나중에 유출된 외교 전문에는 리비아 개입 이유 중 하나로 카다피의 금 디나르 계획이 아프리카에서 프랑스의 영향력을 위협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이게 프랑스 외교 채널에서 나온 분석이에요. 이라크, 리비아, 그리고 이란.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이란은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달러 이외의 통화로 석유를 팔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경제 제재가 강해지자 어쩔 수 없이 대안을 찾은 거예요. 중국과는 위안화로, 인도와는 루피로, 일부 거래는 물물 교환에 가까운 방식으로요. 이후 2023년에는 이란과 사우디의 관계 정상화가 중국 중재로 이루어졌고 이란은 상하이 협력기구에 정식 가입했어요. 요건이 이란이 중국, 러시아 중심의 탈달러 블록에 공식적으로 합류했다라는 신호예요. 여기서 잠깐 탈달러화 움직임 전체를 짚어볼게요. 왜냐하면은 이란 혼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브릭스 국가들, 즉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중심으로 한 신흥국 블록이 있어요. 2023년에 이 블록이 대폭 확장됐어요.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란, 아르헨티나, 이집트, 에티오피아가 가입했어요. 사우디가 브릭스에 들어갔다는 게 특히 충격적이에요. 사우디는 페트로달러 협정의 원래 당사자거든요. 그리고 2023년 4월에 사우디 재무장관 모하메드 알자단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달러 이외의 통화로도 석유 거래를 할 준비가 돼 있다. 그래서 사우디의 재무장관이 이 말을 했어요. 페트로달러 체제의 균열이 공식화된 순간이에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악몽의 시나리오예요. 사우디가 달러를 버리면은 페트로달러 체제 전체가 흔들려요. 그 충격은 미국 경제를 근본부터 뒤흔들 수 있어요. 지금 미국이 이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 여기에 이란 공격의 또 다른 맥락이 있어요. 그래서 이란이 공격받는 걸 본 중동 국가들은 어떤 메시지를 받을까요? 미국의 말을 안 듣고 탈달러 블록에 합류하면 이렇게 된다. 이게 일종의 경고 사격이에요. 물론 아무도 공식적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외교와 지정학에서 중요한 건 내 말이 아니라 행동이에요. 사우디는 현재 굉장히 조심스러운 줄타기를 하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유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과 경제 협력을 확대하고 브릭스에 가입했어요. 그래서 이 줄타기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느냐가 앞으로 10년 세계 경제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균형을 유지하는데 이번 이란 공격이 어떤 영향을 줬느냐 이게 중요한 분석 포인트이게요. 이제 조금 다른 각도로 접근해 볼게요. 만약 페트로달러 체제가 실제로 흔들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게 현실로 오면 미국에게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시나리오 하나, 중동 산유국들이 석유 거래의 50%를 위안화로 전환해요. 그러면은 전 세계 달러 수요가 급격히 줄어요. 달러 수요가 줄면은 달러 가치가 떨어져요. 이제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은 미국의 수입 물가가 올라요. 수입 물가가 오르면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은 이제 금리를 올려야 해요. 이제 금리가 오르면은 미국 국채 이자 부담이 급증해요. 그래서 현재 35조 달러 부채의 이자율이 1%포인트만 올라도 연간 이자 부담이 3,500억 달러씩 늘어나요. 이거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에요. 이게 과장된 시나리오냐고요? 영국의 경제 싱크탱크 채텀하우스나 미국의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같은 곳에서도 탈달러화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보고서들을 내놓고 있어요. 현실적인 우려예요. 미국이 이 구조를 지키기 위해 이제 얼마나 강력하게 움직이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반론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미국도 이제 자체 석유가 많아졌잖아요. 셰일 오일 혁명으로 에너지 독립을 거의 달성했는데 중동 석유가 그렇게 중요해요? 맞는 말이에요. 미국은 실제로 2019년에 석유 순수출국이 됐어요. 자기 쓸 거보다 더 많은 석유를 생산해내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동 석유를 에너지 공급 측면에서 필요로 한다라는 논리는 약해진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달러 패권 유지 측면에서는 여전히 중동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중동 석유를 수입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석유 거래가 달러로 이루어지느냐 아니냐의 문제거든요. 일본이 이제 석유를 사도 달러가 필요해요. 이제 중국이 석유를 사도 달러가 필요해요. 인도, 독일, 한국이 석유를 사도 달러가 필요해요. 그 달러 수요가 미국의 힘이에요. 자, 그래서 미국이 에너지 독립을 이뤘어도 중동에서 발을 뺄 수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페트로달러의 구조와 그 균열을 살펴봤어요. 이제 정리해 볼게요. 이란이 달러 결제 시스템에서 이탈한 건 미국 입장에서 단순한 경제적 손해가 아니에요. 전체 패권 구조에 대한 도전이에요.
이라크와 리비아가 같은 시도를 했다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알아요. 이라는 그 과정을 다 지켜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 억지력을 방패 삼아 버텼어요. 그 방패를 깨는 게 이번 공격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사실 이 게임에는 등장인물이 하나 더 있어요. 어쩌면은 미국만큼이나 중요한 플레이어예요.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이번 사태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그리고 진짜 수혜자는 미국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청크 4의 주제예요. 즉, 이스라엘과 이란의 관계는 단순한 적대 관계가 아니에요. 1979년 이전에는 사실 이스라엘과 이란이 꽤 가까운 관계였어요.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죠. 혁명 이후 이 관계가 이제 어떻게 뒤집어졌고 이번 사태에서 이스라엘이 무엇을 얻었는지 그 이야기를 다음 청크에서 바로 시작할게요. 중동 전쟁은 페이크다. 미국이 이란을 박살낸 소름 돋는 진짜 이유. 유튜브 대본 파트 페일 청크 4. 이스라엘의 역할과 진짜 수혜자. 누가 가장 많이 웃었나? 청크 4. 이스라엘의 역할과 진짜 수혜자. 누가 가장 많이 웃었나자 파트 3에서 페트로달러 이야기를 했어요. 이라크, 리비아, 이란이 달러 결제 시스템에서 이탈하려 했고 그 뒤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를 봤죠. 이제 이 그림에서 빠진 퍼즐 조각 하나를 맞춰볼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이야기를 꺼내면은 항상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이 나와요. 한쪽에서는 이스라엘을 무조건 변호하고 다른 쪽에서는 모든 중동 문제의 원흉으로 몰아요. 오늘 저는 그 두 극단 사이에서 최대한 사실과 구조에 근거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불편하더라도 팩트를 봐야 진짜 이해가 되거든요. 시작은 역사에서 할게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인데요. 1979년 이란 혁명 이전에 이스라엘과 이란은 꽤 긴밀한 관계였어요. 팔라비 왕정 시절 이란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파트너였어요. 양국은 공식 외교 관계는 없었지만 실질적인 협력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어요. 이란은 이스라엘에 석유를 공급했고 이스라엘은 이란의 군사 기술과 훈련을 제공했어요. 이란 정보기관 사바크와 이스라엘 모사드 사이의 협력도 있었어요. 적의 적은 친구라는 논리 아래 두 나라 모두 아랍 민족주의 세력, 특히 이집트와 시리아의 팽창을 경계했거든요. 그런데 1979년 이란 혁명이 이 관계를 완전히 뒤집었어요. 호메이니 최고 지도자는 이스라엘을 시온주의 정권이라고 부르며 존재 자체를 부정했어요. 이스라엘 주재 이란 대사관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사무소로 바뀌었어요. 하루아침에 파트너가 최대의 적이 된 거예요. 이후 40년 이상 이란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저강도 전쟁 상태예요. 직접 충돌은 피하면서 대리전과 사이버 공격, 암살, 정보전을 통해 서로를 ඝ알아먹는 구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란은 단순한 적이 아니에요. 실존적 위협이에요. 이란이 지원하는 헤즈볼라는 레바논 국경 바로 너머에 있어요. 하마스를 지원하는 이란의 영향력은 가자 지구에도 있어요. 예멘의 후티 반군도 이란의 지원을 받아요. 시리아에는 이란 혁명수비대가 주둔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동서남북으로 포위하는 구도를 이란이 수십 년에 걸쳐 만들어 온 거예요. 이걸 이란의 저항의 축이라고 해요. 이 저항의 축에서 핵심 연결고리가 뭐냐면 이란에서 시리아를 통해 레바논 헤즈볼라로 이어지는 무기 공급로예요. 더 이스라엘은 이 공급로를 끊기 위해 시리아에서 수백 차례 공습을 해왔어요. 이스라엘군이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작전들이 대부분이지만 전문가들은 이스라엘 소행으로 보는 사례가 수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 핵시설 공격이 단순한 예방 타격이 아니에요. 이 구도 전체를 흔드는 전략적 공격이에요. 이제 핵심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이번 미국의 이란 공격에서 이스라엘의 역할이 뭐였냐는 거예요. 공식적인 미국 정부의 입장은 이번 작전이 독자적인 미국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요청한 게 아니라 미국의 자체 판단으로 했다는 거죠. 그런데 현실을 보면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을 요청해 왔어요.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는 여러 차례 미국의 군사적 옵션을 촉구했어요. 오바마는 거절했어요. 핵 합의로 외교적으로 해결하겠다라는 게 오바마의 입장이었으니까요. 트럼프 1기 때는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비약적으로 강화됐어요. 미국 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카셈 솔레이마니 암살, 이란 핵합의 탈퇴, 이 결정들이 모두 이스라엘이 강력히 원하던 것들이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트럼프 2기에 와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조는 더 긴밀해졌어요. 이스라엘이 먼저 이란을 타격하고 미국이 뒤따르는 구도 혹은 미국이 직접 나서는 구도가 형성됐어요. 여기서 흥미로운 게 있어요. 이 공조 관계를 미국이 이스라엘에 끌려다니는 거라고 보는 시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로비가 미국 정치를 좌우한다라는 거죠. 미국의 저명한 국제정치학자 존 미어샤이머와 스티븐 월트가 2007년에 출판한 이스라엘 로비라는 책이 이 주장을 체계적으로 다뤘어요.
이 책이 나왔을 때 미국 학계에서 엄청난 논란이 됐어요. 뭐 비판도 많았고 지지도 많았어요. 그런데 반대 시각도 있어요. 미국이 이스라엘을 이용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미국의 항공모함이에요. 미국이 직접 중동에 개입하기 부담스러울 때 이스라엘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요. 네,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중동에서 압도적이고 정보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이스라엘은 전략적 자산이에요. 그래서 현실은 이 두 시각이 동시에 맞아요.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나라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면서도 공통의 적을 두고 협력하는 복잡한 파트너십이에요. 어떤 사안에서는 이스라엘이 미국을 이끌고 어떤 사안에서는 미국이 이스라엘을 이끌어요. 이란 문제에서는 이 두 나라의 이해관계가 거의 완벽하게 일치해요. 그래서 강력한 공조가 가능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번 사태에서 가장 큰 수혜자가 누구냐는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단기적으로 가장 큰 수혜자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얻은 게 뭔지 구체적으로 볼게요. 첫 번째,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타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장 두려워하던 시나리오, 즉 이란이 핵무기를 완성하는 시나리오가 적어도 당분간은 지연됐어요. 얼마나 지연됐느냐는 분석마다 다르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시간을 번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저항의 축이 흔들렸어요. 이란이 직접 공격을 받으면서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반군 같은 이란의 대리 세력들에 대한 이란의 지원 능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이미 2024년부터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지도부를 대거 제거하면서 레바논 전선이 많이 약해진 상태였거든요. 이번에 이란 본토까지 타격이 들어가면서 저항의 축 전체가 방어적으로 돌아섰어요. 세 번째, 이스라엘의 안보 능력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갔어요. 자, 이스라엘 단독이 아니라 미국과의 공조로 이 수준의 작전을 수행했다라는 게 주변 아랍 국가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줬어요.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억지력이 강화된 거예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수혜자 그림이 조금 달라져요. 장기적으로 가장 큰 수혜자는 미국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득이 있냐고요. 첫 번째, 앞에서 말씀드린 달러 패권 수호예요. 이란이 탈달러 블록에서 핵 억지력을 방패 삼아 활동하는 걸 제거한 거예요. 이란이 약해지면은 탈달러 움직임의 구심점 하나가 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 무기 산업이에요. 전쟁은 무기를 소비해요. 그리고 소비된 무기는 다시 사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쓴 무기, 이 공격에 동원된 무기들 상당수가 미국제예요. 그래서 레이시온, 로키드 마틴, 보잉 같은 이제 미국 방산 기업들의 주가가 이번 사태에서 올랐어요. 전쟁이 나면 방산주가 오르는 건 공식이에요. 세 번째, 지역 내 미국의 필요성 증대예요. 중동이 불안정할수록 중동 국가들은 미국의 안보 우산을 필요로 해요. 사우디, UAE, 카타르가 다 미국 무기를 사고 미군 기지를 받아들여요. 이건 미국 입장에서는 영향력이에요. 네 번째, 경쟁자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예요. 이게 청크 5의 핵심 내용인데 미리 맛보기로 말씀드릴게요. 중국은 이란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어요. 2011년에 중국과 이란은 25년짜리 전략적 협력 협정을 맺었어요. 투자 규모가 4천억 달러예요. 이란이 타격받으면 그 투자도 리스크에 노출돼요. 그리고 중국이 주도하는 1대1로 구상해서 일하는 핵심 통로예요. 또 이란이 불안정해지면은 중국의 서아시아 진출 전략에 차질이 생겨요. 미국은 이란을 공격하면서 동시에 중국에도 타격을 준 거예요.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다조예요. 여기서 또 반론을 하나 살펴봐야 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번 공격으로 이란이 더 강경해지는 것 아닌가요? 이란 국민들이 반미 감정으로 뭉치고 오히려 역풍이 오지 않나요? 이건 중요한 지적이에요. 역사적으로도 외부 공격을 받은 국가에서 내부 결집이 일어나는 사례가 많거든요. 이란 안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미국 강경파 전략가들의 반론이 있어요. 그래서 이란 정권은 이미 오랫동안 경제 제재와 내부 불만으로 흔들리고 있었어요. 2019년 가솔린 가격 인상 시위에서 수백 명이 사망했어요. 2022년에는 마흐사 아미니 사망으로 촉발된 반정부 시위가 전국으로 번졌어요. 이란 청년층의 불만이 매우 높아요. 경제는 인플레이션과 제재로 신음하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핵시설이 무너지고 이란이 수십 년 동안 주장해온 우리를 건드리면 큰일 난다라는 억지력이 허풍으로 드러나면 정권의 정통성이 흔들릴 수 있어요. 내부 결집 효과보다 정권 신뢰도 하락 효과가 더 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알아요. 하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 시나리오를 계산하지 않았을 리 없어요. 자, 청크서를 정리할게요. 이스라엘은 단기적으로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수혜자예요. 또 핵 위협 지연, 저항의 축 약화제, 억지력 강화 이 세 가지를 얻었어요. 미국은 장기적으로 더 큰 수혜자예요. 달러 패권 수호, 무기 산업,
중동 내 영향력 유지, 중국 견제, 이 네 가지를 동시에 챙겼어요. 그리고 이 두 나라의 이해관계가 이란이라는 공통의 적을 두고 완벽하게 겹쳤어요. 그런데 이 게임에는 불편한 시선으로 지켜보는 제3의 강대국이 있어요. 중국이에요. 그리고 러시아도요.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을 때 중국과 러시아는 어떤 계산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미국은 그 계산까지 미리 읽었을까요? 청크4에서 이 체스판 전체를 보여드릴게요. 이 파트가 아마 오늘 영상에서 가장 소름 돋는 부분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이거든요. 중동 전쟁은 페이크다. 미국이 이란을 박살낸 소름 돋는 진짜 이유 유튜브 대본 파트 5. 청크 브이보 중국 러시아 변수. 미국이 노린 더 큰 체스판. 청크 5. 중국 러시아 변수. 미국이 노린 더 큰 체스판. 자, 드디어 왔어요. 이 영상에서 제가 가장 소름 돋는다고 예고했던 파트예요. 지금까지 저희가 본 그림은 이거예요.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 건 핵 때문만도 아니고 테러 지원 때문만도 아니고 페트로달러 패권 수호와 이스라엘과의 이해관계 일치, 그래서 이란 정권에 대한 전략적 압박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 파트에서 저는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가려고 해요. 중동이라는 체스판 바깥에서 이 게임을 보는 거예요. 그 시각에서 보면은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 게 단순한 중동 지역 전략이 아니라 21세기 패권 경쟁 전체의 일부라는 게 보여요. 그 핵심에 중국이 있어요. 중국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중국과 이란의 관계는 오랫동안 조용히 그러나 매우 깊게 발전해 왔어요. 그 관계의 정점이 2021년에 체결된 중이란 25년 전략적 협력 협정이에요. 이 협정의 내용을 보면은 규모에 압도돼요. 25년에 걸쳐 중국이 이란에 최대 4천억 달러를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 약 540조 원이에요. 그 대가로 이란은 중국에 안정적이고 할인된 가격으로 석유와 가스를 공급해요. 중국이 이란 석유, 가스, 석유화학, 금융, 통신, 항만, 철도, 도시, 교통 인프라에 투자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중국의 최대 전략 과제 중 하나가 에너지 안보예요. 중국은 세계 최대 석유 수입국이에요. 2023년 기준으로 하루에 약 1,100만 배럴을 수입해요. 그 석유의 상당 부분이 말라카 해협을 통해 들어와요. 말라카 해협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사이의 좁은 바닷길이에요. 이 해협의 폭이 가장 좁은 곳은 불과 2.7km예요. 그런데 이 해협 주변에 미국 해군이 있어요. 싱가포르에 미국 해군 시설이 있고 미국은 이 지역 전체의 해상 안보를 사실상 통제해요. 유사시 미국이 말라카 해협을 봉쇄하면은 중국으로 들어오는 석유가 차단돼요. 네. 이걸 중국 전략가들은 말라카 딜레마라고 불러요. 중국이 이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말라카를 우회하는 육상 에너지 공급로를 만드는 거예요. 파이프라인으로요. 미얀마를 통해 인도양에서 직접 중국 서남부로 연결하는 파이프라인이 이미 있어요. 파키스탄을 통한 중국 파키스탄 경제회랑, 줄여서 CPEC도 이 전략의 일환이에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중앙아시아와 이란을 통한 육상 에너지 통로예요. 이란은 지리적으로 중앙아시아와 걸프 지역을 연결하는 허브예요. 이란을 통하면은 중동 석유가 육로로 중국까지 연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란이 중국의 1대1로 구상해서 핵심 노드예요. 중국이 이란에 4천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건 단순한 경제 협력이 아니에요. 말라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에요. 미국 입장에서 이걸 보면 어떨까요? 중국이 이란을 통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로를 확보하면 말라카 봉쇄 카드가 효력을 잃어요. 더 미국이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핵심 레버리지 중 하나가 사라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란이 중국 주도의 탈달러 블록에서 역할을 하면서 상하이 협력기구와 브릭스 안에서 힘을 갖게 되면 중국의 대안질서 구축이 가속화돼요.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 이상 유지해온 자유주의 국제질서, 사실상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가 흔들리는 거예요. 미국의 전략가들은 이 구도를 매우 심각하게 봐요. 미국의 랜드 연구소, 브루킹스웨어 연구소, 전략국제문제연구소 같은 싱크탱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있어요. 중국의 부상을 막을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가 2030년대 이전이라는 거예요. 그 이후가 되면은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미국을 따라잡아서 대응이 훨씬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미국 입장에서 행동해야 할 창이에요. 이 맥락에서 이란 공격을 보면 어떻게 보이냐고요. 이란을 타격함으로써 중국의 1대1로 핵심 노드를 흔들고 중국의 에너지 안보 대안 루트에 차질을 주고 중국이 구축하려는 대한 국제 질서의 주요 파트너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이 모든 게 한 번의 작전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제가 일석다조라고 표현한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중국은 이번 사태에서 공식적으로 미국의 군사 행동을 비난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매우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이란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거나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중국도 계산이 있거든요. 중국의 최우선 목표는 대만이에요. 중국 지도부는 대만 문제에서 미국과 직접 충돌하는 걸 지금 이 시점에서는 원하지 않아요. 아직 준비가 덜 됐거든요. 이란을 지원하다가 미국과 직접 충돌하는 건 중국에게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중국은 말로는 비난하면서 행동으로는 자제했어요. 이 사실 자체가 미국에게는 또 하나의 신호예요. 중국도 아직 직접 대결은 피하고 싶다는 거. 그러면 러시아는요? 러시아와 이란의 관계는 더 복잡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와 이란의 관계가 훨씬 긴밀해졌어요. 이란이 러시아에 드론을 공급했고 러시아가 이란의 방공 시스템을 지원했어요. 두 나라 모두 미국 주도의 서방 제재를 받고 있고 공통의 적을 가진 처지예요.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예상보다 훨씬 많은 자원을 쏟아붓고 있어요.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요. 이 상황에서 중동에서까지 미국과 정면 대결하는 건 러시아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러시아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비난 성명은 내지만 실질적으로 이란을 지킬 수는 없었어요. 미국이 이걸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묶여 있고 중국이 아직 직접 충돌을 피하고 싶어 한다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란을 공격한 거예요. 타이밍 계산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타이밍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왜 하필 이 시점이었냐는 질문이에요. 이게 청크 요속의 주제이기도 한데 중국, 러시아 맥락에서도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고전하고 있는 지금 러시아의 중동 개입 여력은 제한돼 있어요. 2015년에 러시아가 이제 시리아에 군사 개입해서 아사드 정권을 살려냈을 때와는 상황이 달라요. 지금 러시아는 그런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중국은 2024년에서 2025년 사이 경제 성장률 둔화와 부동산 시장 위기로 내부 압박이 커지고 있어요. 내부 문제가 많을수록 외부에서 과감하게 행동하기 어려워요. 반면 미국은 어떤 상황이냐? 트럼프 단 행정부 위기에서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어요. 국내 정치적으로 강경 외교 정책에 대한 반발이 적어요. 그리고 미국 경제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견조해요. 행동할 수 있는 창이 열려 있는 거예요. 저기 약하고 지지가 있고 내가 강한 지금. 이게 전략가들이 말하는 행동의 적기예요. 자, 이쯤에서 아주 중요한 예상 질문에 답할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중국도 언젠가 이란처럼 될 수 있는 건가요? 미국이 중국도 군사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건가요?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게요. 이란과 중국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핵무기예요. 이란은 핵을 가지려 했지만 결국 완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쓸 수 있었어요. 중국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어요. 추정 핵탄두수가 약 500개 이상이에요.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핵미사일, 핵폭격기 이 세 가지를 다 갖춘 핵 3원 체제를 완성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직접 군사적으로 공격하는 건 핵전쟁 리스크가 있어요. 그건 미국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는 군사 전략이 아니라 경제 봉쇄, 기술 수출 통제, 동맹 강화, 인도태평양 전략 같은 간접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죠? 직접 충돌 대신 포위와 압박이에요. 이게 중국이 이란을 보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교훈이기도 해요. 핵을 가져야 미국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한다라는 거. 그래서 중국은 핵 현대화와 증강의 가속도를 붙이고 있어요. 북한이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에요. 이라크, 리비아, 이란을 보면서 핵이 없으면 결국 어떻게 되는지 배운 거거든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불편하지만 중요한 결론에 도달해요. 핵 비확산 체제가 오히려 핵 확산을 부추기는 역설이에요. 핵을 포기한 나라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이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이제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결론이 핵을 가져야 안전하다는 거라면 핵 비확산 외교의 설득력이 근본적으로 약해지는 거예요. 이건 미국도 알아요. 그러나 페트로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한 군사적 행동이 핵 비확산을 어렵게 만든다라는 딜레마를 미국은 지금 당장의 이익을 위해 감수하는 것처럼 보여요. 자, 청크 바이 뷰를 정리할게요. 미국의 이란 공격은 중동 전략인 동시에 대중국 전략이에요. 이란을 약화시킴으로써 중국의 에너지와 안보 대안 루트를 흔들고 탈달러 블록의 구심력을 약화시키고 중국의 1대1로 핵심 파트너를 제거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묶여 있고 중국이 직접 개입을 자제하는 타이밍을 미국이 정확하게 읽었어요. 그리고 이란이 핵을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행동함으로써 핵 억지력이 없는 상대에게만 가능한 군사 옵션을 사용했어요. 이게 미국의 체스판이에요. 이란은 그 체스판의 말 중 하나였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 페트로달러, 이스라엘, 중국, 러시아 이 모든 맥락을 알더라도 여전히 의문이 남아요. 왜 하필 지금이냐는 거예요. 더 구체적인 타이밍의 이유가 있어요. 국내 정치적 계산, 원자재 시장의 변화, 그리고 미국이 지금 이 시점에서 행동해야만 했던 숨겨진 이유들, 이게 청크 삭즈 타이밍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하나만 미리 말씀드릴게요. 타이밍 이야기를 들으시면은 아마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이 전부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 선이 보이는 순간 뉴스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청크색 바로 이어갈게요. 중동 전쟁은 페이크다. 미국이 이란을 박살낸 소름 돋는 진짜 이유. 유튜브 대본 파트 6. 청크색. 타이밍의 비밀 플러스 청크 7 한국 파장 프로엔딩. 청크 요 타이밍의 비밀. 왜 하필 지금인가 우연은 없다. 자, 드디어 왔어요. 타이밍이에요. 국제 정치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원칙이 하나 있어요. 강대국의 행동에 우연은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군사적 행동은요. 수십 개의 요인을 검토하고 수십 가지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하고 그 결과 나온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왜 하필 이 시점이냐를 파고들면 그 결정의 진짜 이유가 보여요. 그럼 이번 이란 공격의 타이밍에 영향을 준 요인들을 하나씩 짚어볼게요. 첫 번째, 이란 내부의 약화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란은 오랜 경제 제재로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2023년 이란의 인플레이션율은 40%를 넘었어요. 이란 화폐 리알의 가치가 2018년 대비 80% 이상 폭락했어요. 1달러를 사려면 2018년에는 약 4가시 2천 리알이 필요했는데 2024년에는 60만 리알이 넘게 필요했어요. 이란 국민들의 실질 구매력이 무너진 거예요. 거기다가 2022년 마흐사 아미니 사건으로 촉발된 반정부 시위가 거의 1년 가까이 이어졌어요. 이란 정부는 이 시위를 강경 진압했고 수백 명이 사망했어요. 이란 인권단체들의 집계로는 500명 이상이 시위 관련으로 사망했고 수만 명이 체포됐어요. 내부가 흔들리는 나라는 외부 충격에 더 취약해요. 내부가 안정적일 때 공격받은 이란과 내부에서도 균열이 진행 중일 때 공격받은 이란은 달라요. 이걸 미국이 모를 리 없어요. 두 번째, 이란 군사력의 상대적 약화예요. 2024년부터 이스라엘이 저항의 축을 대대적으로 공격했어요.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했어요. 헤즈볼라의 최고위 군사 지휘부가 대거 제거됐어요.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이 붕괴됐어요. 이건 엄청난 지정학적 변화예요. 시리아는 이란이 레바논 헤즈볼라에 무기를 공급하는 통로였거든요. 그 통로가 막힌 거예요. 하마스는 가자 전쟁으로 군사 조직이 심각하게 손상됐어요. 예멘의 후티 반군은 아직 살아있지만 미국과 영국의 지속적인 공습으로 능력이 제한됐어요. 이란의 저항의 축 전체가 1년 사이에 대폭 약화됐어요. 이란이 반격할 수 있는 카드가 줄어든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란 본토를 공격하면은 이란이 취할 수 있는 보복구조 옵션이 제한적이에요. 이게 타이밍 계산에서 중요한 요소예요. 세 번째, 미국 국내 정치예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초기에 강력한 대외 행동으로 지지층을 결집할 동기가 있어요. 역대 미국 대통령들을 보면은 임기 초기, 특히 취임 후 1년 이내에 외교 안보에서 굵직한 행동을 하는 패턴이 있어요. 레이건도, 클린턴도, 부시도, 오바마도요. 강경한 대이란 행동은 공화당 강경 보수 지지층, 기독교 시오니즘 세력, 그리고 이스라엘 지지 유권자들에게 강력한 어필이에요. 트럼프 지지 기반 중 상당 부분이 이 그룹과 겹쳐요. 네 번째, 원자재 시장과 에너지 가격이에요. 이거는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굉장히 중요해요. 2014년 이후 미국은 셰일 오일 생산을 대폭 늘렸어요. 트럼프 2기의 에너지 정책 기조가 드릴, 베이비 드릴, 즉 최대한 많이 뽑아내자는 거잖아요. 미국이 석유를 많이 생산할수록 석유 가격이 내려가는 방향으로 작용해요. 그런데 중동이 불안정해지면은 석유 가격이 이제 올라가요. 이란 공격 직후 국제유가가 잠시 급등했죠. 이게 모순처럼 보이죠. 그래서 미국이 석유를 싸게 하고 싶으면은 중동을 안정시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미국이 석유 가격에서 원하는 건 자기가 컨트롤하는 가격이에요. 중동이 불안정할 때 미국 셰일 오일의 경쟁력이 올라가요. 유가가 배럴당 80달러 이상이면은 셰일 오일 생산이 수익성이 있어요. 반면 사우디 같은 저비용 산유국들이 유가를 낮게 유지하면은 셰일 오일은 경쟁에서 밀려요. 그래서 중동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붙으면은 유가가 올라가고 그게 미국 에너지 기업들에게 유리해요. 물론 이게 소비자들에게는 불리하지만 미국 에너지 산업계와 트럼프의 관계를 생각하면은 이해가 가능한 계산이에요. 이제 다섯 번째, 이란 핵 프로그램의 임계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의 우라늄 농축도가 84%까지 올라갔어요.
이제 핵무기급 90%에 육박한 거예요.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이란이 핵무기에 필요한 물질 확보까지 수개월이 남지 않았다고 평가했어요. 이 임계점이 가까워질수록 군사적 옵션을 쓸 수 있는 창이 좁아져요. 이르란이 핵무기를 완성하면 게임이 달라지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하지 않으면 기회가 이제 없어진다라는 압박이 있었던 거예요. 이 5가지 요인이 겹친 게 바로 지금이에요. 이란이 내부적으로 흔들리고 저항의 축이 약화되고 미국 국내 정치가 강경 행동을 지지하고 에너지 계산이 맞아떨어지고 핵 임계점이 다가오고 이 모든 요인이 동시에 맞아떨어진 시점, 그게 지금이었던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계산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이야기예요. 이 모든 게 우리 한국과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청끝을 한국에 미치는 파장, 우리 월급과 기름값, 안보가 달린 문제. 자, 여러분, 한국은 세계에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예요. 구체적인 숫자를 볼게요. 한국의 에너지 자립도는 약 몇 %예요? 나머지 94%는 전부 수입이에요. 그 수입 에너지 중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고 그 석유의 약 70%가 중동에서 와요. 사우디, UAE, 쿠웨이트, 이라크에서요. 이란은 현재 미국의 제재로 한국이 공식적으로 수입하지 못하고 있지만 중동 전체의 지정학적 불안정은 한국 에너지 수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요. 호르무즈 해협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이란 남쪽과 오만 사이에 있는 이 해협 폭이 가장 좁은 곳이 약 33km예요. 이 좁은 해협을 통해 전 세계 석유 교역량의 약 20%가 지나가요. 이제 하루에 약 1,700만 배럴이에요. 한국으로 들어오는 석유의 절대 다수가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요. 요 해협이 막히거나 불안정해지면은 한국의 에너지 공급이 직격탄을 맞아요. 실제로 2019년에 이란이 이 해협에서 선박들을 납포하고 위협 행동을 했을 때 유가가 급등했어요. 그리고 그 충격이 한국 경제에 바로 전달됐어요. 이번 이란 공격 이후 시나리오를 보면요. 낙관적 시나리오는 이란이 내부적으로 약화되고 저항 의지를 이뤄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위협이 줄어드는 거예요. 중동 긴장이 장기적으로 완화되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한국 입장에서 에너지 안보가 오히려 개선될 수 있어요. 비관적 시나리오는 이란이 보복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거나 기뢰를 부설하는 거예요.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이 해협에서 선박 납포를 시작하거나요. 이렇게 되면은 국제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 최악의 경우 200달러 이상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어요. 이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으면은 한국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냐고요? 주유소 기름값부터 올라요. 경유값이 오르면은 운송비가 올라요. 운송비가 오르면은 식료품 가격이 올라요. 공장 에너지 비용이 오르면 제품 가격이 올라요. 전기 요금도 인상 압박을 받아요. 또 한국전력의 적자가 더 커져요. 이제 물가 전체가 들썩여요. 거기다가 한국은 제조업 수출 국가예요.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조선. 이 산업들 전부 에너지 집약적이에요.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은 생산 비용이 오르고 그게 수출 경쟁력에 영향을 줘요. 한국은행이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을 때 어떻게 됐는지 기억하세요? 그해 한국의 무역 수지가 적자로 돌아섰어요. 연간 무역 적자가 472억 달러를 기록했어요. 한국이 연간 무역 적자를 기록한 건 1996년 이후 26년 만이었어요. 에너지 가격 하나가 한국 경제 전체를 뒤흔든 거예요. 중동 전쟁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닌 이유가 이거예요. 그런데 에너지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안보 이야기도 해야 돼요.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에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있고 주한 미군이 주둔하고 있어요. 이 동맹 관계는 한국의 안보에 핵심적이에요. 그런데 미국이 중동에서 대규모 군사작전을 펼치면 미국의 군사력과 관심이 중동으로 쏠려요. 그게 인도태평양, 즉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이제 억지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이건 북한이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미국이 중동에 묶여 있을 때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는 패턴이 역사적으로 있었어요.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 북한이 핵 재처리 시설을 재가동했어요. 그 타이밍이 우연이 아니에요. 물론 미국도 이걸 알아요. 그래서 한반도에 대한 억지력을 유지하면서 중동에서도 행동하는 거예요. 하지만 미국의 군사력도 무한하지 않아요. 두 개의 전선을 동시에 유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은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예요. 첫 번째, 에너지 다변화예요. 한국은 이미 LNG, 원자력,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면서 석유 의존도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즉 이번 사태는 이 노력을 더 가속화해야 한다라는 경각심을 줘요. 두 번째, 외교적 포지셔닝이에요.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면서도 중국과의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나라예요.
미중 갈등이 격화될수록 한국의 이 균형 외교가 더 어려워져요. 어느 한쪽에 올인할 수 없는 구조 속에서 한국 외교의 공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는 게 핵심 과제예요. 그래서 세 번째, 경제 리스크 관리예요. 중동 불안정이 에너지 가격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게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항상 모니터링 해야 해요. 기업 입장에서도 개인 입장에서도요. 자, 이제 오늘 영상의 마지막 파트예요. 지금까지 달려온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모아서 마무리할게요. 엔딩, 오늘 영상의 결론과 여러분이 가져가셔야 할 것. 자, 저희 오늘 긴 여정을 함께 했어요. 이 영상 맨 처음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중동 전쟁 뉴스를 보면서 왜 하필 지금이지? 미국은 진짜 뭘 원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시냐고요? 이제 그 질문에 답을 드릴 수 있어요. 또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 건 핵 때문만이 아니에요. 단 하나의 이유는 없어요. 하지만 그 모든 이유들을 꿰뚫는 하나의 실이 있어요. 그건 패권이에요. 1953년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중동 정책은 일관되게 하나의 목표를 향해 왔어요. 중동의 에너지를 달러 체계 안에 묶어두고 그 달러 패권을 통해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라는 그 질서에 저항한 나라예요. 1979년 혁명 이후 40년 이상 저항했어요. 핵 억지력을 방패로 삼아서요. 그 방패가 완성되기 직전에 내부가 흔들리고 주변 동맹이 무너진 타이밍에 미국이 행동했어요. 이게 페이크 전쟁의 의미예요. 전쟁이 가짜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보여준 이유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오래된 게임이 그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불편하게 느껴지신다면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가 배운 것처럼 이제 선과 악으로 단순하게 나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직면하는 건 항상 불편하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 불편함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세상을 제대로 보는 눈은 불편함을 감수하는 데서 생기거든요.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이 가져가셔야 할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하나, 국제 뉴스를 볼 때는 항상 누가 이득을 보는가를 물어보세요. 명분보다 이해관계를 봐야 진짜 그림이 보여요. 둘, 에너지 안보는 한국의 생존 문제예요. 중동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게 여러분의 기름값과 물가에 직결되죠. 그래서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셋, 달러 패권의 균열은 지금 진행 중이에요. 이게 어떻게 마무리되느냐에 따라 앞으로 10년 세계 경제의 판도가 달라져요. 이 흐름을 이해하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경제적 판단력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없어요. 오늘 이 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쉽지 않은 내용인데 함께 해주셨어요. 자, 이슈 딥다이브 채널에서는 이런 식으로 복잡한 국제 이슈를 끝까지 파고들어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영상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가장 소름 돋았던 부분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다 읽어요. 그리고 댓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다음 영상 주제가 되기도 해요. 다음 영상은요. 그래서 오늘 잠깐 언급한 페트로달러 체제의 균열 그리고 달러 이후의 세계가 이제 어떤 모습일지를 다뤄볼 거예요. 즉 금이 다시 기축이 될 수 있는지, 위안화는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은 어떻게 포지셔닝 해야 하는지. 솔직히 오늘 영상보다 더 충격적인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 영상도 같이 봐요. 이슈 딥다이브였습니다.